1월 27일 목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3월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연준은 양적 긴축이 금리 인상 이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12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전월 대비 11.9% 증가하면서 9개월 내 최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237만 7천 배럴 증가하며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로 동결하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JP모간은 미국 증시가 과매도 영역에 진입했다며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금리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기 위한 훌륭한 해치 수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장 마감까지 30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현지 시간 수요일 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중 내내 플러스권에서 머물러던 3대 지수가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에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 도중에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여파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1.84%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밤사이 나온 자세한 소식들 바로 살펴보시죠.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밤사이 진행된 자세한 시황 소식부터 전해 듣겠습니다. 강수민 그리고 이혜은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강수민 캐스터, 지금 미국 증시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지 시간 1월 26일 수요일 마감까지 30분을 남겨두고 있는 미증시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었는데 나스닥 지수가 강보합권으로 올라오면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우 지수가 0.5% 떨어지고 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0.2%로 올라온 상황이고 S&P 500 지수도 0.2%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우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호실적에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우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었는데 FOMC 회의 결과가 나오자 다우지수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 200포인트 넘게 떨어지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따라 애플과 아마존, 넷플릭스 모두 덩달아서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메타와 아마존, 애플 그리고 넷플릭스까지 모두 하락 전환한 모습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도 낙폭이 많이 줄여진 상황입니다. 상승폭이 많이 줄여진 상황입니다. 네, 반도체주도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제히 상승하고 있었는데 또 미국 하원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5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2조 3천억 원을 투입하는 경쟁 법안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재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네, 투자자들은 FOMC 회의 결과를 주시했습니다. 1시간 반 전쯤에 결과가 나왔는데 연준이 3월에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했고요.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하도록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대부분의 섹터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주와 자재주가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중심으로 기술주가 그나마 흐름이 가장 좋습니다. 또 연준의 금리 인상에 수혜를 받고 있는 금융주들이 낙폭이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순이익도 21% 늘었고요. 특히 클라우드 부분이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월가 예상을 웃도는 1분기 가이던스도 제시하면서 오늘장 주가가 현재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보잉은 시장 예상을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손실이 1달러도 안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7달러가 넘는 주당 순손실이 나왔고요. 787 드림라이너 연기 등의 문제로 44억 달러가 투입된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한편 보잉은 2019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긍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오늘장 주가는 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통신기업 AT&T도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요. 해당 소식에 프리마켓에서 오르는 듯 싶더니 현재는 8%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생필품 생산업체 킴벌리 클라크도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킴벌리 클라크가 부진한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한 탓에 오늘장 주가가 4%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6% 넘게 오르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상승폭을 줄여나가면서 0.6% 오르고 있습니다. 인텔도 오늘 실적을 공개하는데 한 가지 반가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인텔이 EU에서 부과받았던 12억 달러라는 대규모 벌금 조치를 피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오늘장 인텔 0.6%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도 살펴보겠습니다. TSMC가 중국의 텐센트를 제치고 아시아 기업 중 시총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 현재는 0.1%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벤틀리의 소식입니다. 벤틀리가 2030년까지 34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4조 원을 투자하여 완전 전기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장 폭스바겐은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월가 아이비들의 투자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8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던 모더나가 오늘장에서 0.6% 현재 반등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방크가 모더나에 대한 투자 의견으로 매도에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모간 스탠리가 드래프트 킹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온라인 도박 시장이 앞으로 커질 것이고 최근 드래프트 킹스의 주가 하락이 과도했다면서 지금이 드래프트 킹스를 매수하여 장기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장 해당 소식에 5% 넘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어드가 펠로톤에 대한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펠로톤의 가이던스 하향과 또 대차 대조표 한계를 따졌을 때 목표가는 70달러에서 40달러로 낮추긴 했지만 펠로톤이 구독 서비스를 통해 수익 성장과 또 균형 성장 모델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고요. 다만 이와 상관없이 오늘장 펠로톤은 6%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브렌트유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긴장과 또 중동 지역의 공급 우려가 국제유가 강세를 견인하고 있는데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시장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WTI는 1.3% 오르면서 86달러 선에서 또 브렌트유도 1.3% 상승하면서 89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사하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금 가격은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1.8% 하락하면서 1,817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시황 전해드렸고요. ETF 시황은 이혜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ETF가 상승 그리고 하락했는지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 종목입니다. 팔라듐은 백금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 촉매에 주로 쓰이는 산업재입니다. 오늘장 팔라듐 가격은 4개월 만에 최고로 치솟았는데요. 러시아는 팔라듐 생산의 약 4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생산 차질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팔라듐 현물 가격은 한때 약 8.7%까지 올랐고 지금은 약 7.5%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티커명 PALL인 에버딘 스탠다드 피지컬 팔라듐 쉐어스 ETF 살펴보시죠. 해당 ETF는 에버딘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팔라듐 현물 가격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6.91%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관련 ETF 살펴보시죠. 어제장 약세를 보이던 반도체주는 오늘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는 장중한 때 7%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외에도 미국 하원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에 반도체 업계가 호재를 보이고 있습니다. 티커명 XSD인 SPDR S&P 세마이컨덕터 ETF는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4.80% 오르고 있습니다.
네, 다른 반도체 관련 ETF도 우상향 곡선 그리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월가의 공포지수인 빅스지수 살펴볼 텐데요. 장중한 때 3대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최근 30선 위에서 머물던 빅스지수가 30선 아래로 잠깐 내려온 바 있었는데요. 따라서 빅스지수를 추종하던 ETF도 하락했었습니다. 티커명 BIXY인 프로시어스 빅스 쇼트텀 퓨처스 ETF는 프로시어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파월 발언 후에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전환하며 빅스지수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BIXY도 다시 상승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관련 ETF들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개인 분야 매출이 약 8%가량 증가했습니다. 팬데믹으로 비디오 게임 산업이 수혜를 받으면서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됐는데요. 또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e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인기는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지 시각 26일 새로운 게임 ETF가 출시됐다는 소식 또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게임 ETF 살펴보시죠. 게임 ETF 중 시가총액이 가장 큰 ETF는 티커명 ESPO인 바네크 비디오 게이밍 앤 e스포츠 ETF입니다. 바네크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베팅, 게임,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을 두루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위 보유 종목으로는 텐센트, 액티비전 블리자드, 닌텐도와 같은 글로벌 게임 회사들이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인 넥슨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웨드부시 ETF MG 비디오 게임 테크 ETF 보시죠. 티커명 GAMR인 해당 ETF는 ETF MG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약 23%를 미국에 투자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한국의 22%, 일본의 15%, 홍콩의 10%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티커명 HRO, 히어로인 글로벌X 비디오 게임 앤 e스포츠 ETF는 미래에셋의 글로벌X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주로 매출이 게임 그리고 e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상위 보유 종목으로는 엔비디아, 일렉트로닉 아츠, 액티비전 블리자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 관련 ETF 알아봤는데요. 게임 관련주들도 기술주와 마찬가지로 최근 고전하고 있었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네, 24시간 잠들지 않는 생생한 투자 정보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최보아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보아 캐스터, 밤사이 있었던 자세한 이슈들 정리해 주시죠. 네, 세계 각국의 뉴스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글로벌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조금 전 FOMC 회의 결과가 속보로 전해졌는데요. 현지 시간으로는 약 오전 2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4시쯤 발표됐습니다.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금리를 현행처럼 동결하지만 이르면 3월 금리 인상을 시사한 건데요. 연준은 이날 FOMC 정례 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미국의 연방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지만 고용 상황 개선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조만간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2%를 웃돌고 있고 강력한 노동시장에서 기반해서 볼 때 금리의 목표 범위를 올리는 것이 적절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당장의 기준금리는 현재 0%에서 0.25% 사이가 유지됩니다. 이에 대해 CNBC는 3월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고 AP통신은 이르면 3월 금리 인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1월에 깜짝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그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테이퍼링은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지난달 FOMC 회의에서 지난 11월과 12월에 각각 150억 달러씩 축소해왔던 자산 매입 규모를 이달부터 2배인 300억 달러로 늘리기로 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매달 1,200억 달러씩 사들여온 채권 매입 프로그램은 기존 예상대로 3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저마다의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톰 그라프 채권 및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연준이 긴축 정책으로 전환한 게 갑작스럽지는 않지만 FOMC 회의 결과가 막 나왔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태일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 마이클 슈마허 웰스파고 금리 전략가는 연준의 발표 내용은 대부분 예상했던 바였으며 시장에는 무해하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FOMC 회의 결과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투자자들이 악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매수에 나선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경제지표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2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미국 상무부는 12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전월 대비 11.9% 증가한 연율 81만 1000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1년 3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조사한 시장의 예상치는 전월 대비 1.7% 증가한 75만 7천 채였습니다. 12월 신규 주택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94만 3천 채와 비교하면 14%가량 줄어든 수준입니다.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 연간 기준으로는 약 76만 2천 채의 신규 주택이 판매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는 2020년에 82만 2천 채보다 7.3% 정도 낮은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는 기존의 74만 4천 채에서 72만 5천 채로 하향 조정되며 수정됐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 건수는 변동성이 큰 지표이기 때문에 이미 지난 수치라고 하더라도 변화한 흐름에 따라서 자주 바뀔 수 있다는 점까지 전해드립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인텔이 유럽연합 EU에서 부과받았던 무려 12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무효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유럽 일반 법원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인 EC가 인텔에 부과했던 12억 달러, 한화로는 약 1조 4,330억 원가량의 벌금을 기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C가 반독점 금지, 즉 시장에서 경쟁을 방해한다라는 혐의로 인텔에 벌금을 부과한 건 바야흐로 2009년이었습니다. 당시 EC는 인텔이 PC 제조업체들과 유럽 최대 IT 소매점인 미디어 마켓 등에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텔이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X86 데이터 센터 프로세서의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이 EC의 주장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텔이 경쟁업체인 AMD의 제품 판매를 막기 위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당시 인텔에 부과됐던 벌금의 규모는 당시를 기준으로 EC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후 인텔과 EC는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여왔는데 이 첫 공방에서는 인텔이 패배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유럽 일반 법원은 2014년에는 EC의 결정을 지지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유럽 최고 법원인 사법재판소 CJEU에서 뒤집혔습니다. CJEU는 2017년 인텔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을 재심리하라면서 일반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럽 일반 법원은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EC가 리베이트 체계에 대해 합당한 경쟁적 분석을 하지 않았다면서 벌금 조치를 기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텔의 대변인은 현재 결정을 검토하고 있고 이후 추가적인 의견을 밝히겠다라고 답하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이슈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드디어 금값이 반등을 즐길 때가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올해는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응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금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금값의 12개월 예상치를 2,000달러에서 2,150달러로 높였습니다. 또 2022년 12월에 만료되는 장기 금 선물 거래도 추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카엘 스프로기스 연구원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성장 둔화가 이어진다면 금에 대한 투자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라면서 가격 압박이 더 오래 지속될 경우 금은 좋은 해지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작년에는 금이 인플레이션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인식 속에서 해지 수단으로서 그다지 부각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 달러 강세와 신흥국의 자산 시장 약세도 금값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실제로 작년 금값은 7% 하락해서 1,8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마무리됐습니다.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면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면 이자의 수익이 없는 금의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면 금값이 떨어질 텐데요. 골드만삭스는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금값의 추이가 어떻게 펼쳐질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이슈입니다. 올해 초에 나왔던 일각에서의 국제유가 100달러설이 정말 사실화가 될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브렌트유는 90달러를 넘어서면서 2014년 이후 8년 만에 다시 한번 새로운 기록을 썼습니다. 고공행진하는 국제유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위험이 부각되면서 공급은 빠듯하지만 수요는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브렌트유는 1년 전보다 71% 급등했고 올해 상승폭만 해도 16%에 육박합니다.
추가적으로 WTI도 87달러 선에서 거래되면서 2%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 WTI 역시 1년 전보다는 78%, 올해 들어서도 17%나 올랐습니다. 이 CIBC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의 레베카 바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러시아에 대한 잠재적인 제재가 원유 가격 상승에 촉매가 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동유럽의 지정학적 긴장 상태가 날이 갈수록 고조되기만 할 뿐 좀처럼 완화 국면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석유 구매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적인 상품 강세론자인 골드만삭스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실제로 석유 수급에 차질을 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지정학적 요인이 에너지 가격에 대해 이 추가적인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에 골드만삭스는 브렌트유가 3분기까지 배럴당 100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를 보고 있으면 정말 심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번 발언은 투심이 얼어붙은 혹한기 같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마음을 조금은 녹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는 맥도날드에 도지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허용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한때 도지코인의 가격이 8% 넘게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맥도날드가 도지코인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TV를 보면서 해피밀을 먹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제 매체인 마켓 인사이더는 머스크가 이러한 글을 남긴 후 도지코인의 가격이 8% 급등해 0.1445달러를 기록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도지코인뿐 아니라 현재 비트코인 역시 2.5%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서 맥도날드는 도지코인과 교감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도지코인의 공동 개발자인 빌리 마커스가 맥도날드의 트위터 계정에 나는 감자튀김을 먹고 싶다라는 글을 올리자 맥도날드는 도지코인의 마스코트인 시바견이 감자튀김을 물고 있는 이미지를 게시했습니다. 또 머스크가 맥도날드에 이 같은 요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최근 맥도날드가 트위터에 가상화폐와 관련된 글을 자주 올리자 도지코인의 대표 옹호론자인 머스크도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테슬라도 이달 중순부터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자사의 액세서리 등 일부 상품에 대해 도지코인의 결제를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네, IPO를 앞둔 다양한 기업들의 소식을 들어보는 IPO 플러스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전가은 캐스터가 준비했는데요. IPO와 관련된 특별한 기사를 하나 준비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IPO 플러스 오늘은 기사 내용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021년에 몰렸던 IPO, 역사적으로 형편없는 수익률에 이 투자자들 눈앞에 있는 전망도 밝지는 않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IPO 건수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2021년 IPO 기업들 수익은 이후 6개월 동안 평균 14% 하락했습니다. 네, 표를 통해 보시면 스펙을 제외한 전통적인 IPO의 수익률이 역사적으로는 상장 이후인 1개월 또 3개월, 6개월 동안 10% 위에 머물고 있는데 반해 파란색 보시면 됩니다. 2021년의 IPO 수익률은 첫 1개월 동안은 플러스이다가 이후 6개월이 됐을 때 마이너스 14%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 평균 수익률은 플러스 14%인데 반해 형편없는 수익률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 이유, IPO 공급이 너무 많았습니다. 또한 너무 극초기 단계라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비중도 다른 해보다 많았으며 또 많은 신규 기업들을 보는 데에 투자자들의 피로감이 쌓인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였던 걸로 보입니다. 금리 인상과 변동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 위험하고 성장 지향적인 기업들, 특히 수익성 로드맵이 길거나 너무 소규모인 IPO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빠진 겁니다. 실제로 전기 픽업 제조업체인 리비안 기업 공개 당시에는 이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를 앞지를 정도로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을 일시적으로 제쳐버릴 정도로도 커졌었는데 이후 IPO 가격보다 12% 정도 낮아지는 수준으로 거래되면서 현재는 그 거품이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휴더 인베스트의 한 매니저는 올해 IPO 시장, 특히 기술 부문이 둔화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금리가 안정되는 것을 봐야 한다며 금리 움직임이 클 때는 투자를 다소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특히 IPO 기업들 보호 예수 만료 기간이 180일, 약 3개월 정도인 만큼 작년 하반기 180일이면 6개월이죠. 6개월 정도인 만큼 작년 하반기에 상장했던 대다수 기업들의 만료일에 올 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금리가 안정되는 것을 지켜본 이후에 IPO 투자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아 보인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예정된 IPO 일정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상장 일정은 발행사와 주관사 그리고 미국 현지 사정으로 인해 변동이 생기기는 쉽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기업 중 2개를 제외한 기업들 일정이 실제로 미뤄졌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기업인 로드엄 엔터프라이즈는 상장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또한 제약사 주피터 네로사이언스 또한 이번 주로 연기가 됐으나 정확한 일정은 확인이 불가능하며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짙어 보입니다. 유통 부문의 FGI 인더스트리스 25일 화요일 상장으로 또 헬스케어 부문의 사마라비전 또한 28일 금요일 상장으로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이번 주에 새롭게 등장한 회사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2회사인데요. 먼저 모듈러 메디컬 의료 부문의 회사입니다. 26일 수요일 기업 공개 예정이며 티커명은 MODD, 또 공모 금액은 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오늘 살펴볼 회사는 27일 목요일에 상장 예정인 크리도 테크놀로지입니다. CRDO라는 티커명으로 거래될 예정이며 2억 7,500만 달러의 규모의 큰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어떤 기업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TSMC와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기업들은 팹이라고 해서 대규모 자원을 투자하여 반도체를 실제로 제조하는 시설들을 가진 회사입니다. 반면 리스라고 하면 없다라는 단어인데요. 이런 팹 시설은 없지만 시스템 반도체 설계와 개발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크리도 테크놀로지 또한 그중 하나입니다. 특히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위한 칩들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 데이터 센터라는 단어가 다소 추상적이라 이해가 잘 안 가신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또 아마존 웹 서비스 AWS 떠올리시면 됩니다. 데이터 운송에 활용되는 케이블이나 집적 회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객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어도 T-모바일, AT&T, 버라이즌 같은 통신사들의 5G 무선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와 더불어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고성능 컴퓨팅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사의 강점과 시장 잠재력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더넷, 네트워크 케이블, 또 직렬과 병렬 데이터를 변환하는 용도로 쓰이는 서데스 같은 분야에 이 특허권을 굉장히 많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작년 10월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특허 43개를 확보하였고 23개의 특허 심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또 중국에서도 특허 8개를 확보, 43개의 특허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자본 지출 비율이 꽤 높은 1티어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고 연구 개발에도 2020년에는 2,760만 달러, 2021년에 3,480만 달러를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힘을 쏟고 있다는 점이 회사의 강점으로 꼽힙니다. 미래의 5G, 인공지능, 클라우드, 또 사물 인터넷 같은 산업들이 계속 확장할 텐데요. 그럴수록 데이터를 더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전송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은 더욱 많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IT 자문기관 가트너는 유선 통신 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17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크리도 테크놀로지 소개해드렸는데요. IPO 이후 주가 흐름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IPO에 대한 다양한 소식들 잘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재 마감까지 2분 앞둔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 초반만 해도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나간 이후에 현재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국채 수익률도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제롬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 역시 현재 1.85%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공격적인 통화 정책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됐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